중국이 손댄 모든 나라가 지금 물폭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6천만 명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보증기간 끝났다. 주가 계약하면 고쳐준다. 1대1로로 가난한 나라들을 유혹해놓고 문제 생기니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중국.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발언에 모두가 절망한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한국이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받은 은혜, 이제 갚을 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UN 재난대응팀의 수석 분석관 마르코 산체스입니다. 16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다니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망적인 현실들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라오스에서 본 것은 제 인생 최악의 광경이었습니다. 7월 23일 새벽 4시 라오스 남부 아타프 주의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댐은 2018년 한 번 붕괴했다가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복구해준 곳이었죠. 중국은 당시 100년을 버티는 철벽댐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6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댐 상단부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폭이 30cm가 넘는 틈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댐 관리소가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주민 캄디 씨를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47세인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일주일 전부터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팀이 사흘 전에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캄디 씨는 15살 딸 말리와 함께 댐 아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붕괴 때 아내를 잃었던 그는 이번에는 딸마저 잃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중국 회사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으니 추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긴급 보수 비용은 처음 건설비의 2배였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댐을 보수할 기술도 돈도 없었죠. 중국은 댐 설계도조차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즉시 댐 하류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13개 마을, 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폭탄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었거든요. 세남 마을의 촌장 블라이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들은 이 댐이 우리 삶을 바꿔줄 거라고 했습니다. 전기도 생산하고 홍수도 막아준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 댐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댐 건설에 참여했던 라오스 엔지니어 쏨싹 씨가 저에게 비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시공사의 내부 점검 보고서였죠.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국제 기준에 미달합니다. 철근 간격도 너무 넓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희생한 겁니다. 쏨싹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 감독관들이 너희 나라가 무상으로 댐을 얻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댐 주변을 조사하던 중 더 끔찍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균열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이미 댐 기초 부분을 침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72시간 안에 완전 붕괴할 가능성이 80%였습니다. 라오스 수자원부 차관 캄수안 씨는 국제사회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준 선물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국민 5만 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복잡한 외교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일본은 해당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과 라오스는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고 한국이 얻을 이익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24시간 후 한국 공군 수송기가 비엔티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 현대건설 엔지니어 80명이 긴급 장비와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한국긴급구조팀장 조혜원 씨가 캄수안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단 한 명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겁니다. 캄수안 차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청구하실 건가요? 우리 정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혜원 팀장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댐의 추가 붕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구조팀이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엔 본부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9개국에서 연이어 댐 균열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건설한 댐들이었죠. 세계보건기구 재난대응팀장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댐들이 동시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시공 과정의 구조적 결함을 시사합니다.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건설업계에서 일했던 내부 고발자가 문서를 유출한 것입니다. 문서에는 1대1로 댐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증기간 내 최소 성능 유지, 핵심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의존도 유지, 향후 보수 계약 유도를 위한 설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1인당 GDP 3,000달러 이하, 기술 인프라 취약 국가, 중국 차관 의존도 높은 국가, 철저하게 취약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파키스탄 수자원부 아미르 후세인 국장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네일룸젤룸 댐이 파키스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댐이 2천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 수리를 요청하자 중국은 새로운 차관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자율은 15%였어요. 캄보디아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캄포트 댐에 균열이 발견되자 중국은 즉각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보좌관 속 찬티의 설명입니다. 중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운영권을 장기 임대하면 댐을 무료로 보수해주겠다고요. 거절하면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케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르카나 댐에 문제가 생기자 중국은 몬바사 항구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케냐 인프라부 장관 음왕기 카리우키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종속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댐들이 모두 붕괴할 경우 직접 피해 인구만 6,200만 명,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은베키가 분석했습니다. 피해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하, 중국에 대한 부채가 GDP의 30% 이상인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댐을 고칠 자체 역량이 부족합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 교수 라흐만이 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의존 구조입니다. 초기 투자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죠.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방어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를 건설해뒀습니다. 보증기간 이후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관리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문제 제기 국가들에게 반박했습니다. 댐 유지관리 부실은 해당 국가의 기술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도와주길 원한다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국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미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유럽연합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뒀죠. 가난한 나라들은 고립됐습니다. 6,200만 명이 위험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시민운동가 닐란타 페레라가 절규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가 이렇게 커야 합니까? 미얀마 양곤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댐을 고쳐달라, 생명을 구해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지만 군부는 이를 해산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주민 테스파의 게브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앙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피해국에 긴급 지원팀을 파견할 것입니다. 비용은 한 푼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표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9개국의 댐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논평했습니다. 한국이 과도한 약속을 하고 있다.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려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댐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높이 112m, 길이 800m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수십 개의 균열이 번개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댐 하류에는 40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그중 절반이 프놈펜 외곽 시민들이었죠. 캄보디아 총리 훈센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70세가 넘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메르루주 시절에도 이렇게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적이 누군지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었던 인프라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중국 측은 계속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프락 소콘이 증언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매일 연락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운영권을 넘기면 즉시 댐을 고쳐주겠다고요. 거절하면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기술 자료의 부재였습니다. 댐 건설에 참여했던 중국 기술진들이 철수하면서 모든 기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캄보디아 수자원부 엔지니어 속 비세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체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삭제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시공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캄포트댐 아래 마을에 사는 농부 춘 사렌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8식구가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댐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곳이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인데요. 3대째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중국은 이 댐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했어요. 약속과 달랐습니다. 그의 12살 딸 소피압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예요? 춘사레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했고 국제사회는 관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긴급구조팀이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대우건설 캄보디아 법인장 윤태석이 이끄는 40명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캄포트로 향했습니다. 윤태석 법인장이 캄보디아 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첫 마디를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부는 윤태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때 우리에게 쌀을 보내준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 말에 장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겁니까?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모든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3D 스캐너로 댐 전체를 분석하고 초음파 탐지기로 내부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드론을 띄워 접근 불가능한 곳까지 조사했죠.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 전문가 김석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댐 내부 철근의 70%가 부식됐습니다. 염분이 포함된 골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철근이 녹아서 댐 전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댐이 붕괴할 위험이 있었죠. 한국팀은 즉시 긴급 보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특수 콘크리트를 균열에 주입하고 탄소 섬유로 댐 표면을 보강했습니다.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쉬며 일했지만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것입니다. 춘사렌을 비롯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작업 현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세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자재를 나르고 장비를 옮기고 엔지니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12살 소피압도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힘내세요.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윤태석 법인장은 이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떤 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가치죠. 46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댐 균열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당장 붕괴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왕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 청사 위기관리센터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1대1로 댐 위기 대응 방안이었죠.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9개국에서 댐 균열이 연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 인구는 6,200만 명입니다.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면 지원할 경우 예상 비용이 3조 원을 넘습니다.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7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폐허 속에서 신음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왔습니까? 에티오피아가 군대를 보냈고 캄보디아가 쌀을 보냈습니다. 파키스탄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공군 수송기 전량 투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육군 공병대도 대기 중입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단 한 명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금 부스가 설치되자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칠순의 할머니 박순자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보태고 싶어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준 초콜릿 하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대학생 이서준 씨도 아르바이트비를 기부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들도 가난했지만 우리를 도왔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4시간 만에 모금액이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은 전 계열사 엔지니어 500명을 파견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삼성이 부담합니다. 현대건설 사장도 나섰습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기술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기술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SK, LG, 롯데, 포스코까지 모든 대기업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은퇴한 엔지니어들의 자원봉사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회장 정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기술을 썩힐 수 없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500여 명의 은퇴 엔지니어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각국에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으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죠. 파키스탄이 가장 큰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시펙 사업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중국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지원을 받으면 양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모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회장인 아슬람 칸 예비역 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5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제보다 우정이 더 중요합니다. 참전용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노병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다.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죠. 파키스탄 정부는 결국 한국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이카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으로 임명된 강재석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브리핑했습니다. 우리는 9개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 지원합니다. 동남아 팀, 남아시아 팀, 아프리카 팀으로 나눠 이동합니다. 각 팀은 최정예 멤버로 구성됐습니다. 현역 엔지니어와 은퇴 전문가, 군 공병대와 민간 기업 기술자들이 하나로 뭉쳤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동남아 팀이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이어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미얀마는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군부가 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 NGNO 굿네이버스 미얀마 지부장 박선영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양곤 시민 500만 명이 위험합니다. 한국팀은 조심스럽게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장비를 조달했죠. 현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을 댐까지 안내하고 통역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구원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 네엘룸젤룸 댐은 카슈미르 분쟁 지역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이었습니다. 높이 147m, 저수량 100억 톤,
중국이 시팩 사업의 상징으로 건설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 댐도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댐이 붕괴하면 이슬라마바드와 라오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죠. 파키스탄 수자원부 차관 타리크 마수드가 절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댐 본체에 13개의 대형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이미 철수했고 우리는 자체 수리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도조차 없습니다. 한국 긴급대응팀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지연된 것입니다. 행정 처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팀장 조원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일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죠. 바로 그때 공항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파키스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 수천 명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선두에는 89세의 무하마드 아크람 예비역 대령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1951년 한국 전선에서 싸웠소. 중공군에 맞서 한국을 지켰지.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막을 수 없소. 참전용사들이 공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군과 경찰 고위직 출신이었거든요. 아크람 대령의 아들인 현역 공군 준장 사이드 아크람이 직접 나섰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에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을 막는 자는 파키스탄의 배신자입니다. 관료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팀의 입국이 승인됐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네일룸젤룸 댐으로 향했습니다. 산악지대를 8시간 달려 도착한 현장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구조 전문가 신재영 박사가 초음파 탐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댐 내부에 공동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보강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폭우가 예상됐죠. 조원태 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72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전원 24시간 교대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국팀은 초인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속경성 특수 콘크리트를 균열에 주입하고 댐 표면을 강화 섬유로 덮었습니다. 작업 중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운 것입니다. 마을 이장 굴람 라술이 주민 3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주민들은 자재를 나르고 한국 기술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6살 소녀 아이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화이팅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운 말이에요. 한국 아저씨들, 화이팅! 하지만 중국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중국 측은 파키스탄 언론에 부정적인 내용을 흘렸습니다. 한국팀이 댐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현장을 본 파키스탄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던 뉴스의 아메드 칸 기자가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네일룸젤룸 댐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작업 이틀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댐 상부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폭이 50cm가 넘는 거대한 균열이었죠. 한국 엔지니어 김태광 씨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직접 보수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댐 꼭대기는 바람이 강하고 균열이 언제 확대될지 몰랐거든요. 김태광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댐을 올랐습니다. 140m 높이에서 그는 6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특수 접착제를 균열에 주입하고 탄소 섬유로 보강했죠. 작업을 마치고 내려온 그는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파키스탄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태광이 첫마디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댐은 안전합니까? 이 모습에 파키스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굴람 라술 이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70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댐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폭우를 댐이 견뎌냈습니다. 한국팀의 보강 작업이 성공한 것이죠.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파키스탄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75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면 오늘 한국은 그 은혜를 100배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메마른 곳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이곳에 건설한 투르카나 댐은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였죠. 높이 170m, 저수량 90억 톤의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이 댐이 붕괴하면 투르카나 호수 전체가 범람해서 케냐 북부가 물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300만 명의 유목민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한국 아프리카 팀이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케냐 정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케냐 인프라부 장관 조셉 음왕기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국이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댐을 고치려면 몬바사 항구 지분을 요구합니다. 한국팀 리더 정혜인 박사가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겁니다. 음왕기 장관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정혜인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케냐는 한국전쟁 때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갚을 때입니다. 투르카나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다시 차로 6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이었죠. 댐에 도착한 한국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댐 본체에 거대한 X자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균열과는 다른 패턴이었죠. 구조 전문가 이준영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이건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한 균열입니다. 시공 당시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댐 관리 기록을 보니 중국 회사가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모든 유지보수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현지 마사이족 족장 은베키가 분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작년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었고 밤에는 영상 5도까지 떨어졌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특수 복합 재료를 균열에 주입하고 댐 전체를 와이어로 보강했습니다. 작업 중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사이족 전사들이 한국팀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전사 대장 카마우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100명의 마사이 전사들이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그들은 전통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한국팀 주변을 지켰죠. 특히 밤에는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가 작업 현장 근처까지 왔거든요. 어느 날 밤, 한국 엔지니어 박성준 씨가 혼자 작업하다가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마사이 전사 3명이 나타나 사자를 쫓아냈습니다. 형제여,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있소. 박성준은 그들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작업 3일째, 중국의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이 케냐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한국팀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모든 차관을 재검토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케냐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 차관이 GDP의 30%나 됐거든요. 하지만 투르카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도 나이로비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궁 앞에서 외쳤습니다.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친구, 압력은 거부한다. 케냐 언론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네이션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결국 케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케냐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한국팀은 계속 작업한다. 한국팀은 더욱 분발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45도의 열기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작업했습니다. 정혜인 박사는 탈수로 2번이나 쓰러졌지만 링거를 맞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300만 명이 위험합니다.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케냐 간호사 와시나가 정혜인 박사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정혜인 박사가 힘겹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가난했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작업 5일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X자 균열이 완벽하게 봉합된 것입니다. 한국의 특수 공법이 성공한 것이죠. 댐 강도 테스트 결과 오히려 원래보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은베키 족장이 한국팀 앞에서 전통 축복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은 마사이의 영원한 형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마사이족 여인들이 한국 국가를 마사이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정혜인 박사팀이 떠나는 날, 투르카나 공항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코리아. 10살 소년 키프로노가 정혜인 박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쓰여 있었죠. 한국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도 크면 한국 가서 공부하고 케냐를 도울게요. 정혜인 박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마사이 전사들이 창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었죠. 이제 한국팀은 에티오피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길겔깁의 3댐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댐이었습니다. 중국이 18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 댐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댐이 붕괴하면 오모 강 유역 30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 5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 앞에는 90세의 멜레세 테세마 예비역 대령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951년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소. 7,000명이 갔고 122명이 전사했지. 이제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왔구려. 그의 손자 아베베 멜레세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이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 거라고 믿으셨죠.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국팀 리더 윤석중 박사가 멜레세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와서 한국팀을 맞았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피로 맺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길게깁의 댐까지는 수도에서 차로 8시간, 험난한 산악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댐에 도착한 한국팀은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댐 중앙부에 세로로 긴 균열이 10여 개나 있었습니다. 구조 전문가 차동욱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현지 지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건설한 것 같습니다. 지반이 약한데 무리하게 댐을 세운 거죠. 더 큰 문제는 우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데세 하일레 엔지니어였죠.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철의 삼각지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전사하셨죠.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온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타데세는 한국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도왔죠. 작업 이틀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댐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 노재혁 씨가 내부 조사를 자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댐 내부 터널은 좁고 어두웠고 언제 무너질지 몰랐거든요. 노재혁은 헤드램프를 쓰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그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댐 기초 부분에 거대한 공동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겁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댐 전체가 속이 빈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중 박사가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수 그라우팅 공법을 써야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급속 경화 콘크리트를 내부에 주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군용 헬기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20대 청년 요나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과 함께 일할 차례입니다.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자재를 나르고 장비를 옮기고 한국팀을 도왔습니다. 작업 나흘째 중국의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한국팀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모든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암시했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형제, 압력은 거부한다. 피해 동맹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참전용사회 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명예를 안다. 한국이 우리를 돕는데 거절할 수 없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중국의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돈보다 의리를 중시한다. 한국과의 우정은 영원하다. 한국팀은 더욱 분발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작업 끝에 댐 내부 공동을 모두 메웠습니다.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한국이 해냈다. 멜레세 대령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댐이 안정화되자 에티오피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이 한국팀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2번 구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 우리가 도왔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는 날, 공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 일반 시민들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애국가였습니다. 아베베 멜레세가 윤석중 박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훈장입니다.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진정한 영웅에게 드립니다. 윤석중 박사는 그 훈장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이라와디 강 상류의 미손댐,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이던 이 댐은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완공도 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미얀마 당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동남아팀은 태국 방콕에서 신중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한국팀 입국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팀장 백승호 박사가 브리핑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15명은 배낭여행객으로 입국했습니다. 장비는 분해해서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죠. 양곤 공항에서 입국 심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미얀마에 온 목적은? 한국 엔지니어 김현수 씨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바간 사원 관광입니다. 한국에서 미얀마 문화가 인기예요.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얀마 시민활동가 태인 우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 500만 명의 생명이 당신들에게 달렸습니다. 태인 우는 한국팀을 미손댐까지 안내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하는 조심스러운 여정이었죠. 12시간 후 한국팀은 미손댐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댐 본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기초 부분은 이미 침하가 시작됐습니다. 구조 전문가 임도영 박사가 긴급 진단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주민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댐 주변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했죠. 한국팀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며 긴급 보수를 진행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군 공병대 소령 아웅나잉이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면 제 가족도 위험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웅나잉은 내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상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숨기고 있죠. 국민 생명은 뒷전입니다. 한국팀과 미얀마 조력자들은 필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실런트로 균열을 메우고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작업 중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댐 아래 마을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 이장 우틴 마웅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밤에만 작업했죠. 16살 소녀 메이뚜가 한국팀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조금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결국 당국에 발각됐습니다. 군인들이 작업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모두 중지하라.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몰려와 군인들을 둘러쌌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구하러 온 은인이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웅나잉 소령이 나섰습니다. 저 댐이 곧 무너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막으면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군 지휘관도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댐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승호 박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군 지휘관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1시간이다. 그 안에 끝내라. 한국팀과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최윤재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댐 균열 부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막겠습니다. 밖에서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그것은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콘크리트에 묻힐 수도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최윤재는 뿌리쳤습니다. 지금 안 하면 500만 명이 죽어요. 제발 빨리요. 최윤재가 안에서 임시 차단막을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는 급속 경화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15분 후 최윤재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콘크리트로 뒤덮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댐이 안정화됐습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당장의 붕괴는 막은 것입니다. 군 지휘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인가? 백승호 박사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미얀마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고맙다, 코리아 만세 같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얀마 당국도 더 이상 한국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정서가 완전히 한국 편이었거든요. 당국은 마지못해 한국팀의 활동을 묵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한국팀은 일주일 동안 미손댐을 완전히 보수했습니다. 미얀마 엔지니어들에게 기술도 전수했습니다. 아웅나잉 소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팀이 떠나는 날 양곤 공항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사랑해요. 코리아. 미얀마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백승호 박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외교. 이제 남은 곳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상징으로 만든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마타라 댐은 한반토타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하지만 이 댐도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조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팀의 활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 남아시아팀이 콜롬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토타는 중국 관할 구역입니다. 한국팀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팀장 진원식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댐은 스리랑카 시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댐도 항구 부속 시설입니다. 우리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콜롬보 대학교 학생 5,000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회장 라빈드라 페르난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하려 왔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반토타를 돌려달라. 한국은 환영, 압력은 거부. 스리랑카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어길 수 없었지만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공식 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이 기술만 제공하고 실제 작업은 중국 회사가 하는 것으로 하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수리한 것으로 발표하고 진원식 박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은 한국의 이름으로 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댐 문제는 시공부실 때문입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팀의 활동을 허가한다. 단, 중국 옵서버가 참관한다. 한국팀은 즉시 마타라 댐으로 향했습니다. 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기초 부분이 완전히 침하해서 댐 전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엔지니어 순일 자야와르데네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집안 조사도 안 하고 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원래 늪지대였어요. 한국팀은 특수공법을 동원했습니다. 댐 기초에 마이크로 파일을 박아 집안을 보강하고 댐 본체를 와이어로 고정했습니다. 작업 중 스리랑카 주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반토타 주민 사만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민들은 한국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통역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불교 승려들도 나서서 한국팀을 축복했습니다. 부처님이 한국을 통해 자비를 베푸신다. 사흘간의 작업 끝에 댐이 안정화됐습니다. 중국 옵서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수하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조차 계약을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국 같은 파트너가. 이제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북부 티스타 강. 중국이 건설한 티스타 댐은 방글라데시 최대 규모의 수리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댐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무너지면 다카를 포함한 하류 지역 160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48시간 안에 붕괴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한국 긴급대응팀이 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국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구해주세요. 한국팀 총지휘관 김태영 박사가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티스타댐에 도착한 한국팀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댐 중앙부가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었고 이미 대량의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조 전문가 박진섭 박사가 긴급 진단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댐 자체를 포기하고 통제 방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문이 중국제 전자 시스템으로 작동했는데 중국이 접근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수자원부 장관이 울먹였습니다. 중국에 수십 번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김태영 박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동으로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십 톤의 수압을 받고 있는 수문을 직접 열어야 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 8명이 자원했습니다. 그중 막내였던 이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면 1600만 명이 위험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와 일본이 지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인도 재난관리팀 팀장이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인도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공병대도 합류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구조 작업에 참여하겠습니다. 한국, 인도, 일본 3국 연합 구조팀이 구성됐습니다. 김태영 박사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인도팀은 하류 주민 대피를 담당하고 일본팀은 임시 제방을 구축합니다. 한국팀은 수문 개방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목숨을 걸고 수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물보라와 진동 속에서 그들은 유압 장비로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댐 일부가 무너지면서 한국 엔지니어 김태영 박사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구조했지만 김태영 박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작업, 멈추지 마세요. 사람들을 구해야.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국팀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김태영 박사의 희생정신이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군인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육군 대령 자이드 하산이 부하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 우리도 함께 싸운다. 군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임시 제방을 쌓았습니다. 작업 시작 20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물이 통제된 속도로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댐은 결국 일부가 무너졌지만 통제 방류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전역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김태영 박사는 영웅이다. 다행히 김태영 박사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로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방글라데시의 은인입니다. 우리 국민 1600만 명이 당신께 빚을 졌습니다. 김태영 박사는 약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전쟁 때 도움받았습니다. 이제 갚는 것뿐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CNN은 한국의 희생정신이 아시아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부끄럽다. 한국이 하는 일이 진정한 대국의 모습이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익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1대1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지만 한국은 인도주의를 실천했다. UN 본부 총회장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1대1로 댐 사태와 한국의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아무 대가 없이 전 세계 6,200만 명을 구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총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라오스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태영 박사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은 영원히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구조 활동을 UN 평화상 특별상 수상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스리랑카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조차 계약을 재협상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파키스탄도 따랐습니다. CPEC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프리카 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한다. 아프리카는 진정한 파트너를 원한다. 중국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대1로 참여국들이 연이어 재검토를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대학생 5,000명이 천안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반성하라. 한국에게 배워라. 중국 정부는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의 신뢰는 크게 손상됐고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프랑스 대통령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도덕 강국이다.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구조를 받은 나라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케냐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급증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수도 다카의 중앙 광장을 김태영 광장으로 명명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기업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언제나 환영이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갔습니다. 모든 정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우선 초청하겠다. 미얀마 시민사회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보여줬다. UN 개발계획 총재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새로운 국제협력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착취가 아닌 상생, 지배가 아닌 협력. 세계은행 총재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 한국이 증명했다. 진정성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국은 단숨에 세계 인도주의 리더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겸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해외 구조 활동에서 돌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 대접을 사양했습니다. 김태영 박사가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준 담요 하나로 겨울을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담요가 없었다면 얼어 죽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객석에서 팔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고아 출신 박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터키 군인이 준 빵 한 조각, 에티오피아 군인이 준 물 한 모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보내준 쌀, 태국에서 보내준 담요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젊은 엔지니어 이준서 씨가 발언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압니다. 대학생 김서윤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가난했고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기업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의 책임입니다. 정부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GDP의 1%를 국제재난구호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갚아나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에이드라는 신속 대응팀을 창설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재난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출동합니다. 교육부도 새로운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운 나라들의 이야기를 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계속됐습니다. 은혜 갚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장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모금을 해서 개발도상국 물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글로벌 케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방학마다 해외 봉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서울명문고 학생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학생들과 펜팔을 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10살 김민재 군이 쓴 편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친구들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한국 아저씨들이 지켜줄 거야. 나도 크면 너희를 도울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무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강, 저녁, 김태형 박사가 휠체어를 타고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티스타 댐 사태 때 도움을 받은 소년 라킴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강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강도 언젠가 이렇게 깨끗해질까요? 김태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한강도 예전엔 오염됐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되살렸지. 너희도 할 수 있어. 라킴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김태형 박사가 하늘을 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거든. 가난하고 힘들 때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어. 이제 우리가 갚는 거야. 그럼 저도 크면 다른 나라를 도와야겠네요. 그래. 그것이 인간의 도리란다. 한강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한강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김태형 박사가 생각했습니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강과 함께 사는 자, 물을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물을 나누는 자,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외국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미래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 돕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한강의 물결처럼 그 정신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미래 세대로, 영원히. 지금까지 중국 1대1로 댐 사태와 한국의 기적 같은 구조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맑은 물, 안전한 댐.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베푼 사랑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